서울 한복판, 가장 비싼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저택 한 채. 그 집은 멀리서 봐도 기품이 느껴졌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대문은 매끄러운 철제로 만들어져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대문 안쪽으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해외 명문가의 정원사들이 가꾼 듯 완벽했다. 비싼 수입 화초들이 계절에 맞게 정렬되어 있었고, 인공 연못에는 비현실적인 색을 띤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쳤다.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저택, 그리고 그 저택만큼이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글로벌 IT 기업은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며 그의 이름은 매일같이 경제 뉴스에서 오르내렸다. 그의 옷은 항상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발끝에서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흐트러짐이 없었다. 나이가 들어도 노화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외모는 고급 스파와 프라이빗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은 덕이었다. 그의 아내 최 여사 역시 남편 못지않게 세련된 여성이었다. 이제 막 40대 중반을 넘겼지만 피부는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으며 그녀의 손끝에는 언제나 값비싼 보석이 빛났다. 그들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우아하게 시작됐다. 아침이 되면 개인 셰프가 갓 짜낸 오렌지 주스와 고급 호텔 수준의 브런치를 준비했다. 최 여사는 화려한 식탁에 앉아 새하얀 접시에 담긴 신선한 연어와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천천히 음미했다. 그녀가 젓가락을 들면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가정부가 다가와 그녀의 찻잔을 채웠다. 오늘 차는 다즐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사님. 고마워요. 어제보다 온도가 딱 좋아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저택 안에서는 언제나 우아한 기류만이 흘렀다. 강 회장은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 올라탔다. 오늘 일정은 10시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기자회견, 그리고 저녁에는 VIP 파티가 있습니다. 강 회장은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 너머로 저택의 대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 순간 대문 바깥에서 한 남자가 저택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민철이었다. 그는 저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저런 삶도 가능하긴 하구나. 민철은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왔다. 한때는 번듯한 직장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가장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했고 이후 여러 번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며 식당 알바와 택배 상하차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그가 살던 곳은 곰팡이가 핀 지하 단칸방이었고 창문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고 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런 그가 이 저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질투, 그리고 기회에 대한 갈망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 강 회장의 집에서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본 것이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완벽하게 위조된 이력서, 이름도 경력도 학력도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집에 들어가는 것. 그는 다시 한번 저택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강 회장의 운전기사 면접은 예상보다 간단했다. 강 회장은 면접장에 직접 나오지도 않았다. 대신 관리인 역할을 하는 중년 남자가 서류를 훑어보며 단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운전 경력은 1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죠? 전에 해외 대기업 임원 전용 기사로 일했습니다. 기본적인 매너 교육도 받았고요. 민철은 준비해온 대답을 정확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기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짓말을 할 때 눈을 피하면 의심을 받는다. 너무 적극적으로 설명해도 수상하게 보인다. 자연스럽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관리인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다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민철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저택의 정문을 통과했다. 자동으로 열리는 대문이 마치 상류층과 하류층을 가르는 경계처럼 느껴졌다. 차고에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가장 중앙에 있는 검은 벤츠가 강 회장의 전용 차량이었다. 이 차를 운전하게 될 겁니다. 관리인은 짧게 설명한 후 열쇠를 건넸다. 회장님은 시간에 예민하신 분입니다. 단 1분이라도 늦지 않도록 하세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살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부드럽고 강한 엔진음이 울렸다. 손끝에 닿는 스티어링 휠의 촉감마저 고급스러웠다. 그는 천천히 차를 후진시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이젠 내가 이 차를 모는 사람이야.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한 가장이 아니었다. 이 집의 운전기사로 위장한 채 상류층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존재였다. 오전 8시 30분. 정확한 시간에 강 회장이 저택의 현관을 나섰다. 아침입니다, 회장님. 민철은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다. 강 회장은 별다른 대꾸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는 이미 민철의 존재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저 자신의 운전기사가 새로 바뀌었을 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민철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서울의 도로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강 회장의 차는 언제나 우선순위였다. 교통체증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왔고 신호대기 시간에도 거칠게 멈추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갑자기 말을 꺼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민철입니다. 회장님? 그래, 박 기사. 강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운전은 괜찮군. 그 말 한마디로 민철은 확신했다. 자신이 이 저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민철은 이 저택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게 되었다. 강 회장은 출퇴근이 규칙적이었고 강 회장의 아내 최 여사는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가끔 친구들을 불러 고급 와인을 마셨고 요가 강사를 불러 운동을 하곤 했다. 하녀들은 최 여사의 눈치만 보면서 집안을 돌봤다. 누가 더 비싼 화장품을 쓰는지, 누가 더 좋은 백을 드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언제든 서로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속에서 민철은 점점 더 이 집의 일부가 되어갔다. 운전기사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강 회장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알게 되었고 회장 부부의 습관도 파악했다. 강 회장은 아침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신 뒤 출근했고 마이너스 최 여사는 오후 3시면 무조건 네일 관리를 받으러 갔다. 저녁 7시가 되면 강 회장의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왔고 마이너스 밤 11시 이후엔 저택 전체가 조용해졌다. 민철은 이 패턴을 완벽하게 기억했다. 왜냐하면 그가 계획하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였다. 그는 단순히 운전기사가 아니라 이 집을 더 깊이 파고들 첫 번째 기생충이었기 때문이다. 민철이 운전기사로 취업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완벽하게 강 회장 가족의 신뢰를 얻었다.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절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강 회장의 업무 패턴을 빠르게 파악했다. 강 회장은 그런 민철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다. 박 기사, 당신 요즘 일 잘하고 있어. 가끔 내 개인적인 일도 부탁할 수도 있겠군. 민철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나 강 회장은 몰랐다. 그의 가정에, 그의 저택에 이미 하나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민철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 회장의 아들, 강지훈의 과외교사 자리였다. 강지훈은 10대 후반으로 유명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수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비해 성적이 다소 부족했고 최 여사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훈이 성적이 또 떨어졌어요. 이대로는 서울대는커녕 연고대도 힘들겠어요. 새로운 과외 선생을 알아봐야겠군. 민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동생 민수를 찾아갔다. 형,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한 후 이렇다 할 직업 없이 PC방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살았다. 어릴 적엔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가난은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회 밑바닥을 떠돌았다. 너 강 회장네 아들 과외해볼래? 민철은 미리 준비해온 가짜 서류를 꺼내 보였다. 여기 봐. 내가 미국 명문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온 수학 천재라고 해두면 돼. 강 회장 부부는 이런 거에 약하더라. 외국에서 공부한 엘리트 강사라는 타이틀이면 넙죽 받아들일 거야. 민수는 한참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거 걸리면 나 사기꾼 되는 거 아니야?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민철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 계속 이러고 살 거야? 매일 PC방에서 시간 죽이면서? 민수는 침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사는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형의 얼굴로 옮겨갔다. 민철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린 어차피 바닥까지 떨어졌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볼게요. 며칠 후 강 회장 부부는 민철이 추천한 유능한 과외교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최 여사는 민수를 보자마자 호감을 가졌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적절한 미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케빈 박 MIT 출신입니다. 민수는 완벽한 발음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유튜브에서 외국 강사의 강의 영상을 보고 마이너스 전문적인 용어들을 익히며 자신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수업 방식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는 유창한 영어 단어를 곁들이며 설명했다. 최 여사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 너무 신선해요. 지훈이한테 이런 방식이 딱 필요했어요. 결국 민수는 강지훈의 전속 과외교사로 고용되었다. 첫 번째 단계의 성공이었다. 다음 목표는 가정부 자리였다. 강 회장의 저택을 관리하는 주방 가정부는 5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10년 넘게 이 저택에서 일하며 가족처럼 지냈고 특히 강 회장의 아들 지훈을 어릴 때부터 돌봐주었다. 문제는 저 여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거지. 민철은 아내 수진과 대화를 나누었다. 수진은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그녀는 가끔씩 무릎을 잡으며 한숨을 쉬곤 했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녀의 한마디에 민철은 결심했다. 걱정 마.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가정부가 강 회장 가족의 식사를 준비할 때 민철은 은밀하게 주방으로 가 조미료를 바꿔치기 했다. 몇 시간 후 강 회장 가족은 식사를 하던 중 속이 불편함을 느꼈다. 최 여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거 이상한데? 강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음식에 뭐라도 들어간 거야? 급기야 강지훈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가정부는 해고되었다. 그 자리에 수진이 들어갔다. 운전기사, 과외교사, 가정부. 이제 민철의 가족들은 강 회장의 저택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연기로 철저한 위장으로 강 회장 가족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몰랐다. 이 저택의 진짜 어둠은 아직 그들이 발견하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민철은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강 회장 가족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저택 전체가 조용해진 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강 회장이 즐겨 마시는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프리미엄 위스키였다. 이런 게 진짜 술이지. 민철은 천천히 향을 맡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깊고 부드러운 맛. 지금껏 싸구려 소주만 마셔온 그에게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의 맛이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비싼 예술품들,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그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철은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 가족은 여전히 민철 가족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 민철은 강 회장의 최측근 운전기사가 되었다.
민수는 강지훈과 가까운 과외교사가 되었다. 수지는 가정부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이제 마치 이저택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최 여사는 수진을 편하게 대했고 강지훈은 민수를 따랐다. 하지만 거짓은 거짓일 뿐이었다. 그들은 언제라도 들킬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민철 자신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한다. 처음에는 철저히 조심했던 그들도 점점 방심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 부부가 외출한 날이었다. 민철 가족은 주인을 잃은 이 저택에서 진짜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오빠, 이 드레스 어때? 수진이 옷장에서 꺼낸 드레스는 최 여사가 입던 최고급 명품 브랜드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며 웃었다. 어때? 나랑 이 집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민철은 웃으며 다가갔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의 손에는 강 회장이 아끼는 시계가 들려 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시계. 그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거 할 자격 있지 않냐?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형 미쳤어?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민철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불길한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친 후 혼자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낮고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집안 어딘가에서 들리고 있었다. 마치 지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갔다. 가정부들이 음식을 보관하는 팬트리 옆에는 거의 쓰지 않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창고 문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민수는 손잡이를 잡았다.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섰다. 수진이었다. 뭐야? 그렇게 놀랄 일 있어? 아니. 그냥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수진은 창고 문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바람 소리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러나 창고 안쪽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민철은 점점 더 강 회장 가족과 가까워졌다. 운전기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강 회장은 그를 불러 말했다. 박 기사, 이번 주말에 해외 출장이 잡혔어.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는 가족들도 함께 갈 거야. 집을 비울 예정이니 자네도 편히 쉬게. 민철의 가슴이 뛰었다. 강 회장 가족이 집을 떠난다. 그러면 이 저택은 며칠 동안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된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시는 동안 집은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강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맡긴다. 그날 밤 민철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우리 거야. 강 회장 가족이 떠나는 날 아침, 민철은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다. 뒷좌석에는 강 회장과 최 여사, 그리고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올 거야. 강 회장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다. 집은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회장님. 그래, 맡기지. 공항에 도착하자 강 회장 가족은 곧바로 출국 게이트로 향했다. 그 순간 민철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진짜 우리 차례다. 그는 천천히 핸들을 돌려 다시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민철 가족만의 공간이었다. 민철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민수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에는 강 회장 부부가 아끼던 최고급 와인이 열려 있었고 수진은 최 여사의 명품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오빠, 이제 우리 진짜 이 집 주인 같다? 주인 같은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집이야. 민철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앉았다. 이제 더 이상 운전기사처럼 보일 필요도 없었다. 그는 한 손으로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고급 와인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평생 마셔보지 못한 최상급 와인. 한 모금 넘기자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진짜 이런 게 상류층의 삶이구나. 민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날 밤 민수는 강지훈의 방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아이패드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켜보았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사진 앨범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장의 수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거실 한쪽 벽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벽의 모서리 부분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거 뭐지? 사진을 확대해 보니 벽 뒤에서 누군가가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는 듯한 형상이 보였다. 그것을 본 순간 민수는 싸늘한 오한을 느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고 있어? 민수는 깜짝 놀라 화면을 껐다. 뒤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다. 아, 그냥 지훈이 놈이 뭘 찍었나 보고 있었어. 민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사진 속 그림자는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왜 강지훈은 그런 사진을 찍고 보관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저택 전체가 깊은 어둠에 잠겼다. 수진과 민수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민철도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민철은 눈을 떴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팬트리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으며 옷은 너덜너덜했다. 그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한 피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을 천천히 열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나가. 너 누구야? 민철은 숨을 삼키며 한 발짝 물러났다. 그러자 그 남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저택의 지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집에 기생하던 또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기생충들이 한 집에서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민철은 이를 악물며 주방에 놓인 칼을 집어들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그러자 그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아니, 원래부터 우리 집이었어. 그 순간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이 집을 차지할 것인가. 그걸 결정짓는 싸움이었다. 나가. 여기가 원래 우리 집이야. 민철 가족과 지하 가족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서로를 밀치고 때리고 바닥에 나뒹굴며 목숨을 걸고 싸웠다. 민철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는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었다. 우린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그러나 지하 가족들도 필사적이었다. 그들 역시 오랫동안 이 집에서 숨어 살며 자신들만의 터전을 만들어왔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그들에게도 죽음뿐이었다. 부엌에서 시작된 싸움은 거실로까지 번졌다. 쨍그랑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깨졌다. 쿵! 벽에 걸려있던 미술품이 바닥에 떨어졌다. 우당탕. 가구가 넘어지고 소파가 뒤집히며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수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소리쳤다. 이러다 진짜 다 죽어. 멈춰.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때였다. 삐용삐용.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싸움을 벌이던 모두가 동시에 얼어붙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보던 순간 경찰차 불빛이 창문에 붉게 반사되었다. 누군가가 신고한 것이다.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이 오면 모든 게 끝장이다. 가짜 운전기사, 가짜 가정부, 가짜 과외교사, 지하에서 몰래 숨어 살던 불법 거주자들까지 이 집에 있던 모든 기생충들이 들통나게 되는 순간이었다. 도망쳐야 해. 민수가 소리치며 먼저 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강하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모두 움직이지 마.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순식간에 저택 안은 경찰들로 가득 찼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 손 들어. 민철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들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꿈이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오해입니다. 저는 강 회장님의 운전기사고 이 사람들은 하지만 경찰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운전기사가 거실에서 싸움을 벌이나 경찰들은 집안에 널브러진 가짜 서류들, 부서진 가구들, 그리고 서로 뒤엉켜 있는 두 가족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들은 모든 기생 가족들을 한 줄로 세웠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손목에 채워졌다. 잘못했어요. 우린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지는 울먹였지만 경찰은 무표정했다.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민철은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경찰들은 그들의 사정을 듣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이들은 그저 불법 침입자들이었을 뿐이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엔진이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이 저택에서 기생하던 모든 자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경찰차가 떠난 후 저택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부서진 가구들, 깨진 잔들, 뒤집힌 소파, 찢어진 명품 가운. 이 집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곧 이곳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서울의 저택, 경찰들이 떠난 후 그곳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공항에서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저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운전석에는 강 회장의 새로운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강 회장 가족이 앉아 있었다. 최 여사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피곤해.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좋네. 강지훈도 짐을 툭 던지며 말했다. 우리 집 냄새가 그리웠어. 하지만 강 회장은 차에서 내리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차분했다.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했다. 강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정리된 듯 하지만 미세하게 남아있는 흔적들, 부서진 바닥에 긁힌 자국, 교체된 유리잔, 그리고 묘하게 달라진 가구 배치. 강 회장은 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그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고 서재로 들어가 천천히 책장을 밀었다. 그 뒤에는 은밀하게 숨겨진 작은 방이 있었다. 그 방 안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벽에 걸려 있었다. 모두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송출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모니터 하나를 터치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민철과 지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부엌에서 서로를 때리고 거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고 경찰이 들이닥쳐 끌려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그 영상을 조용히 감상했다. 그는 놀랍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흥미와 재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역시 본성은 쉽게 숨길 수 없지. 그는 몸을 뒤로 기댔다. 사실 강 회장은 이미 이 저택에 기생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일부러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의 삶을 빼앗고자 할 때 그들은 서로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싸울 것인가? 그는 알고 있었다. 기생충들은 절대 단결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파괴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는 자신의 가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천천히 웃으며 중얼거렸다. 참, 재밌는 놀이였어. 강 회장은 다시 영상 속을 바라보았다. 민철의 가족은 가짜 신분을 만들어 저택에 스며들었고 지하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 싸우고 경찰에게 잡혀가며 모두 쓸려나갔다. 이제 저택은 다시 깨끗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저택의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기생충들은 결국 다 사라졌군. 그의 얼굴에는 시원섭섭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처절한 싸움은 흥미로웠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해가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나니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가 끝난 듯한 허전함이 남았다. 강 회장은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또 이런 일은 없을까? 그는 상상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가난한 자들이 상류층의 삶을 빼앗기 위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도심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빌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류층이 되기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또다시 서로를 죽이며 파멸할 것이다. 강 회장은 천천히 와인잔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기생충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일상을 시작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실험이었고 하나의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는 듯이